당신은 26년 전 날 버리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죠. 정순이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박진석 회장과 고성희 이사장이 처음 만난 이야기 말이에요.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고성희가 한밤중에 아픈 아이를 안고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려 했는데 박진석 회장님만 유일하게 차를 멈춰줬다고요. 그게 26년 전 겨울이었대요. 26년 전 겨울. 정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시기는 지은호를 처음 만난 시기와 겹쳤거든요. 1999년 12월 중순 청주 보육원 계단에서 발견된 3살배기 여자아이. 담요에 쌓여 조용히 누워있던 그 아이가 바로 지은호였습니다. 정순이는 그날 밤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파일 봉투 안에서 임양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견 일시 1999년 12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12월 18일 정순이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희의 만남에 관한 기사들을 찾았어요. 몇몇 오래된 인터뷰에서 고성희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날이 12월 중순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정말 추운 밤이었는데 회장님만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날 밤이었어요. 정순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시기, 계절, 그리고 아이. 고성희가 그날 밤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는 가원재단 근처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단 건너편 카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오후 3시쯤 드디어 고성희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정순이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는 낯선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26년 전에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사장님이 그날 정말 병원에 가셨나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그날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이사장님 의료 기록을 제가 관리하거든요. 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날 밤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비서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에요. 고성희가 그날 밤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데려다 놨다면, 그리고 그 장소가 청주 보육원이었다면, 그날 밤 정순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결심했어요. 청주로 가야 한다고요. 26년 전 그 보육원은 지금 다른 건물로 바뀌었지만 당시 기록들은 청주시 사회복지과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담당 공무원에게 26년 전 기록을 열람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공무원은 한참을 컴퓨터를 뒤지더니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1999년 12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보육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여아. 정순이는 침을 삼켰습니다. 당시 상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냐고 물었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궁금했거든요. 공무원이 파일을 넘기더니 한 장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당시 보육원 원장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새벽에 차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여자아이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아이는 울지도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이의 상태가 매우 깨끗했다는 겁니다. 마치 방금 씻긴 것처럼요. 그리고 아이 옆에 봉투가 하나 있었는데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당시 26년 전에는 꽤 큰 돈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맡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당시 원장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공무원이 몇 통의 전화를 한 끝에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존해 계시네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정순이는 그 길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80대 중반의 백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옛 보육원 원장 서미숙이었습니다. 원장님, 26년 전 일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서미숙은 흐릿한 눈으로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26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1999년 12월 18일 새벽에 여자아이가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일이요. 그 말에 서미숙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아, 그 아이.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정순이는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혹시 그때 더 기억나는 게 있냐고요. 서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사실 차 소리를 2번 들었어요. 처음엔 차가 멈추는 소리였고 두 번째는 차가 출발하는 소리였죠. 그 사이 시간이 한 10분쯤 됐을 거예요. 10분. 누군가가 10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요. 서미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창문으로 잠깐 내다봤을 때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봤어요. 정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여자였는데요.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어두웠고 눈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서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한 명이면 충분해.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해. 그 말의 의미는 아이가 2명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쌍둥이. 고성이는 쌍둥이를 낳았고 그중 한 명만 데리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미숙이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 울지 않았어요. 아이를 버리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전 그게 이상했어요. 보통 아이를 버리는 엄마들은 울면서 가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마치 물건을 버리듯이 차갑게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정순이는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재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모성애를 가진 여자로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아이만 데리고 박진석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가난한 엄마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다른 한 명, 지은호는 계획에 방해가 되니 보육원에 버렸던 거였습니다.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성이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딸을 버렸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밤에 아무 죄 없는 갓난아기를요. 한편 이지혁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친엄마가 고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26년 동안 찾지 않다가 이지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6년 전 고성이의 행적을 추적해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6년 전 12월 고성희 씨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12월 15일 이후 행적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다가 12월 20일에 서울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5일 동안? 네. 그 5일 동안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교통기록도 없습니다. 이지혁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12월 18일 지은호가 발견된 날이 바로 그 공백기 사이에 있었어요. 더 파보세요. 그 5일 동안 뭔가 있을 겁니다. 며칠 후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두라고 했거든요. 낡은 책장 뒤에서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성재는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자 일기를 발견했어요. 오늘 밤 신기한 일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던 여자를 만났다. 고성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내가 본 그 어떤 여자보다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눈빛. 첫 아내와는 너무나 달랐다. 박성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차에 태웠을 때 아이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다. 열도 없었고 숨도 정상이었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그녀는 거절했다. 괜찮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그냥 집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했다. 박성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에서 내릴 때 그녀가 뒷좌석에 무언가를 두고 갔다. 작은 담요였는데 그 안에서 이름표가 나왔다. 한유라고 쓰여 있었다. 한유라. 박성재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박성재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아, 큰일이야. 우리 새어머니 뭔가 숨기고 있어. 두 사람은 만나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박성재의 일기장, 이지혁의 조사자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6년 전 차 블랙박스 혹시 남아있을까? 이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26년 전 차는 진작 폐차했어. 블랙박스도 당연히. 아니야. 이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보험사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을 거야. 사고. 박성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26년 전 12월 내 아버지 차에 사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봐. 이틀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 1999년 12월 19일자 경미한 접촉 사고 기록이 있었고 당시 제출된 블랙박스 파일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지혁은 전문가를 통해 26년 전 낡은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밤 11시 47분 고성이를 태운 영상을 찾아냈어요. 영상 속에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병원은 안 가도 돼요.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아니에요. 제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청주로 가주시겠어요? 청주요? 왜 갑자기? 제발요. 꼭 가야 하는 곳이에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청주. 그곳에 보육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차가 어딘가에 멈췄을 때 고성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는 필요 없어. 한 명이면 충분해. 이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였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고성이는 정말로 자신의 친딸을 버렸던 겁니다. 이지혁은 블랙박스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니 이미 바뀌어버린 인생의 진실이었어요. 이걸 은호한테 보여줘야 할까? 박성재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은호 어머니를 만나봐야 해. 이건 우리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다음 날 정순이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는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지혁이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어요. 너는 필요 없어. 한 명이면 충분해. 고성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이지혁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과 결혼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어요. 박성재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결혼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전처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혼 상대를 고를 때 단 한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성애. 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았어요. 재벌과 결혼하려면 돈도 학벌도 미모도 아닌 완벽한 엄마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요. 이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한 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가난한 엄마.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한 명, 은호는 계획에 방해가 되니까 버렸던 겁니다. 50만 원을 두고 갔던 이유도.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박성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돈을 두면 경찰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계산된 거예요. 모든 게. 정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은호한테 말해야 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왜 지금 은호에게 접근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간이식 때문이에요. 만약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식을 거부하겠죠.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엄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호가 자발적으로 간을 내줄 때까지. 그럼 어떡하죠? 은호가 그 여자 말에 속아서 수술을 받으면 막아야죠.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일단 은호가 수술을 받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며칠 후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따뜻했어요. 은호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엄마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간이식. 생명을 살리는 일. 하지만 왜인지 선뜻 결정이 서지 않았어요. 이사장님. 응.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줘.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빠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려주고 싶어. 지은호는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편 정순이는 지은호의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은호가 늦게 다닐 때를 대비해 설치해둔 거였어요. 오후 2시 50분 지은호가 병원 근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병원. 고성이가 지은호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안 돼. 정순이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병원 근처 카페. 고성이는 앨범을 펼쳐 지은호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한우진의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내 쌍둥이 오빠야.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아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연기였어요. 엄마는 평생 너희 둘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살았어. 우진이는 아프고 너는 찾을 수 없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 지은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하늘이 기회를 준 거야. 너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리고 우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은호야, 이게 운명이 아니겠니? 고성이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우진이를 살려줘. 내 오빠를 살려줘. 제발.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고성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 그럼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자. 마침 의사 선생님이 대기하고 계셔. 지금요? 응. 빨리 검사 받아야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어. 고성이가 지은호의 손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병원 건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호야.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순이였어요. 택시에서 내려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호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정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지은호에게 달려왔어요. 은호야, 그 여자. 그 여자 따라가면 안 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정순이는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끌어당겼어요. 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저 여자는 어머님. 고성이가 정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호는 제 친딸이에요. 제 딸이 오빠를 살리겠다는데 왜 방해하시는 겁니까? 친딸? 친딸이라고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전 추운 겨울밤 보육원 앞에 버리면서 이제는 필요 없어라고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은호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고성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충격받으셔서 헛소리를. 헛소리? 바로 그때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26년 전 블랙박스 영상이 여기 다 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당신이 직접 한 말이 녹음되어 있어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정순이 그리고 고성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선배, 이게 대체 무슨. 이지혁이 노트북을 열려는 순간 고성희가 재빨리 지은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은호야, 엄마 말만 믿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그 여자 손 놓고 이리 와.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원 입구에서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한우진이었습니다. 누나. 한우진이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지마. 엄마 말 듣지 마. 병원 앞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우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오빠였습니다. 쌍둥이 오빠. 한우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는 고성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부 들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 간호사랑 통화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어떻게든 은호를 설득해야 한다. 수술만 받으면 된다. 그런 말들.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아, 그건. 그리고 26년 전 일도 알아요.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를 버렸다는 것도. 나만 살리기 위해서 누나를 희생시켰다는 것도. 지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정순이가 고성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제 인정하세요. 당신이 26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고성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성이는 계속 말했어요. 26년 전 그날 밤 나는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둘 다 키울 수 없었어요.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했어요. 아픈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 그래서 우진이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은호는 보육원에 두고 왔어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필요 없었으니까. 고성이의 대답은 잔인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했어. 둘이면 연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선택했어. 우진이를 택했고 너는 버렸어. 정순이가 고성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물건처럼. 고성이는 뺨을 감싸쥐고 정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게 자식을 버릴 이유가 돼요. 됐어요.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요. 재벌과 결혼했고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진이도 살렸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선이었다고요?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는 필요 없어. 한 명이면 충분해.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지혁이 재빨리 지은호를 붙잡아 주었어요. 고성이는 영상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은호 씨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 고성이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딸을 이용한다고? 그렇잖아요. 26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간이식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행세를 한 거잖아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우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우진 씨,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한우진이 지은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앞에 섰어요. 누나, 미안해요. 내가 누나를 희생시켰어요. 오빠. 엄마 때문에 누나가 고생했어요. 26년 동안. 정말 미안해요. 한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빠도 피해자예요. 두 쌍둥이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26년 만에 재회였어요. 고성이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정순이가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집에 가자. 지은호는 정순이를 안았어요. 엄마. 제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정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채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6년 전 추운 겨울밤에 벌어진 잔인한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고성이는 출세를 위해 친다를 버렸고 그 죄책 감조차 없이 살아왔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우진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순이와 지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회에서 다시 만나요.